자, 이번 시간에는 4절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이쪽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였어요.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이 물론 분계였고요. 자, 어쨌든 그 재무제표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하고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그럼 재무제표에는 어떤 친구들이 들어가 줘야 되느냐? 재무제표에는 어떤 친구들이 들어갈 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될 거냐?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대차대조표 구성요소. 자, 우리가 재무제표하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주도 이 5가지 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일정 시점, 언제 현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가 대차대조표가 되죠. 자, 그래서 그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 간단한 정의는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야, 이게 자산이냐 아니냐 써라 이렇게는 안 나요. 자산의 정의를 쓰시오, 부채를 정의를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지만 이것이 자산성이 있는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지 부채로 처리해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이런 기준에서 보니까 얘는 자산, 얘는 아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할 때 평소에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 이런 정의들은 좀 알아두시고, 물론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주 익숙하게 보셔서 아, 이게 자산이다 아니다 정확히 구분만 하실 정도가 되면 되겠죠. 자, 자산의 정의를 보죠.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배된다는 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 자산인데 지 마음대로 못해. 옆집 아저씨 마음대로 해. 그럼 누구 거예요? 옆집 아저씨 거예요.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미래에 뭐가 된대요? 돈 된대요, 돈. 돈이 안 되면 그건 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산의 성격이 뭐다? 앞으로 돈을 갖다 줘야 돼. 돈. 경제적 효익을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이다. 앞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산이다. 이 잠재력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거나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고 현금 유출에 나가는 돈을 줄일 수도 있다. 이게 자산이다. 어쨌든 자산의 정의는 첫 번째 두 줄 있죠, 앞에. 그게 자산의 정의예요. 자, 그 자산의 정의하고 부채의 정의하고는 정확히 뭐가 되겠어요?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자산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에요. 나중에 뭐가 나가야 돼요? 돈이 나갈 게 부채예요. 자, 부채의 정의를 읽어보죠.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까지가 똑같네요. 자산하고 부채 정의가. 그러니까 그 자산은 보나마나 뭐예요? 지배되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앞으로 돈 들어올 거. 쟤는 앞으로 돈의 지출 내지는 그 지출이 예상되겠죠. 부채 정의를 계속 읽어보죠.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다. 돈이 나갈 것이 예상되는 의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정확히 반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나오죠. 자본. 자,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잔여 청구권 또는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 지분이라고도 한다.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죠. 대차대조표를 그려보면은 이쪽이 자산이고 이쪽이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내가 갚아야 될 부분, 요거는 내 본전의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주인이 낸 돈에 주인이 투자한 돈에, 그래서 자산에서 얘를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죠. 그러다 보니까 잔여 청구권 내지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머지기 자산, 그러니까 순자산 내지는 뭐 주주 지분,
주주목, 뭐 소유주 지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쨌든 자본이라는 게 또 거기서 보면은 자녀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 청구.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망했다. 기업이 망하면 누구한테 돈을 먼저 나눠줘야 돼요? 빚쟁이들한테 먼저 돈을 줘야 되겠죠. 주인이 이건 내 본전이 하고 먼저 챙기면 맞아 죽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빚쟁이들한테 다 돌려주고 그래도 남으면 누가 들고 가요? 주인이 들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들고 가는 게 아니죠.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어쨌든 빚쟁이들한테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남으면 주인이 들고 안 남으면 할 수 없지 뭐 하고 손 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청구권이다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 나오게 되죠. 자,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를 보니까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이득 및 손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의를 수익하고 비용 정의를 좀 알아두시고요.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차이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수익이란 주요 경영활동으로서의 재화의 생산과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돈 들어오는 거. 자, 이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및 그 결과에 따라 자본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비용을 동시에 보죠. 비용. 주요 경영활동에서. 그러니까 주요 경영활동에 우리가 굵은 글씨로 제가 표현을 해놨죠. 자, 그럼 주요하고 안 주요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수익하고 비용은 주요자가 계속 굵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득하고 손실이 있는데 그게는 안 주요겠죠, 안 주요. 그죠? 자, 어쨌든 봐요. 비용을 보니까 주요 경영활동으로서의 재화의 생산과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까지가 같네요. 수익은 뭐예요? 유입. 얘는 비용은 유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로서 자산이 저쪽은 증가했죠? 수익은 증가했는데 얘는 감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는 부채가 어떻게 됐어요? 위에는 감소했는데 얘는 증가할 거예요. 저 위에는 자본이 증가했는데 얘는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은 역시 반대예요. 근데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빼기 비용에서 이익을 산출한다고 했어요. 그죠? 수익 빼기 비용. 그러다 보니까 수익하고 비용은 대립되는 개념. 그래서 수익, 비용 역시 주요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요 경영활동이 아닌 부분, 부수적인 부분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게 있겠네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득이나 손실이 돼. 이득이나 손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회계학을 공부할 때 이득이나 손실, 수익, 비용 구분이 아주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서 저도 애매해요. 하여튼 내용만 읽어보고 정의만 읽어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왜? 여러분들이 읽어줘도 뭔 말인지 몰라요. 차이점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구분하는 큰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분개를 해보면 확실해져요. 여러분들이 회계수만 가장 끝까지 분개를 하시고 평소에 분개를 해보면은 이게 이익이다, 손실이다, 수익이다, 비용이다가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하고 비용이 어떻게 해서 자본의 증가로 나타나는지는 또 회계의 순환 과정을 거쳐봐야만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속 위에 경 읽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저 역시 설명하기가 아주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다음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진도를. 회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찝찝하더라도. 왜? 어차피 뒤까지 공부를 해봐야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그래도 안 된다. 찝찝하다 그럼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자 거의 뭐 끼리끼리니까 비슷해요. 괜히 물어봤자 시간만 낭비해요. 차라리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그냥 가세요. 끝나면은 저절로 이해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괜히 이거 갖고 낑낑대면은 시간만 많이 써야 돼요. 자, 이득하고 손실을 보죠. 이득이란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 저 수익하고 비용은 뭐였어요? 주요 경영활동이었는데 주요 경영활동 이외에 그러니까 부업 정도다. 저 위에 거는 본업이다. 이렇게 본업 내지 주업. 밑에는 세컨잡이라는 얘기예요.
자,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쓰이는 자본의 증가다. 자본의 증가로만 나타난대요. 그 다음에 손실 역시 주요 경영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경제적 효익의 유출로서 이는 자본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주요 경영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거의 구분에 따라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 지금 써놨는지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제가 책에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주요 경영활동이냐 아니냐 이 판단 기준 역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중요성 기준을 할 때 금액적으로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못 가른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주요 경영활동이냐 아니냐 이게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참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기업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컴퓨터를 사고 파는 게 주 업무예요. 그게 본업이죠. 그게 주요 경영활동이에요. 그 회사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이거는 뭐예요? 부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이다. 부동산 매매업은 뭐가 주업이에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주업이에요. 그 회사는 그게 수익이 되고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고 팔았다. 그건 뭐예요? 부업이 되는 거예요. 부업이.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부하는 건 주로 상품을 사다가 상품을 떼다가 판매하는 기업, 즉 판매업을 주로 하는 거고요. 기업회계 기준 역시 판매업이나 제조업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회계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회계원칙. 자, 회계원칙이 뭐냐? 자, 회계원칙이란 한번 정의를 읽어보죠. 회계 담당자가 회계 사실을 판단하고 회계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이론적 규범 내지 행위의 기본 지침이다. 그래서 회계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를 말한다. 아주 되게 어려운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제 올라가서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했어요. 재무제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그 전에 이제 기본 가정 전제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그 정보가 어떤 특징,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야 의사결정에 유용하냐, 안 하냐, 그걸 살펴봤죠. 그 다음에 살펴본 게 그럼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주어질까? 그게 뭐예요? 재무제표 구성 요소의 특징, 속성이죠.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우리가 공부해서 대차, 대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세, 수익, 비용 머릿속으로 지금 잘 그려지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머릿속으로 전반적인 맥을 찾는다고 그럴까요? 쭉 이어갈 수 있는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꿰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계원칙이라는 게 행위의 기본 지침 내지 회계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야, 분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계 행위를 할 때 회계 행위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예요? 분개하는 거죠. 분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묻는 게 사실은 회계 원칙. 분개를 할 때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분개를 할 거냐? 그게 바로 회계 원칙이 되고요. 그거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영어로도 많이 써놨네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서 GAAP. 그래서 GAAP 하면은 그런 뜻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GAP라는 건 누구나 다 회계할 때 어떻게? 그거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영어로도 상식적으로 그냥 GAAP, GAP 이렇게 알아두세요. 물론 당연히 시험에는 절대 안 납니다. GAP가 뭐냐 시험에는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냥 GAP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해서 남들 앞서 얘기하면 아주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계원칙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첫 번째가 역사적 원가주의, 발생주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 다음에 완전 공시 원칙, 보수주의 이런 이제 5가지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역사적 원가주의다. 역사적 원가주의. 자, 우리가 회계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역사책, 기업의 역사책을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써내려가는데 뭐를 가지고? 단어가 뭐예요? 언어가 숫자예요. 숫자하고 계정 과목이에요.
숫자 가지고 쭉 써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사기는 계속 말로만 쓰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책은. 그러나 기업의 역사책은 뭘로 쓴다고? 계정 과목하고 숫자로 쓰는 거예요. 계정 과목 숫자로. 쭉 써 내려가는 거죠. 자, 쭉 써 내려가는데 역사책이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 이 건물 샀다. 5억 주고. 건물을 샀다. 그러면 5억 주고 10년 전에 샀다.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했을까요? 현금 주고 샀다. 그럼 대변에 현금 5억 나갈 거고요. 차변에 건물 5억.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겠죠. 자, 역사책 지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못 바꿔요. 바꾸면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아예 못 바꿔요. 왜? 지가 바꿔놔도 역사는 어떻게 해요? 뭐 역사는 흐른다 해가지고 지가 아무리 바꿔놔도 어때요? 다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원칙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흘러가는 게 역사예요. 아무리 왜곡시켜도 진리는 항상 밝혀지는 거예요, 진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책을 쓴다고 이제 회계 마찬가지예요. 회계에서 역사책을 쓰니까 이때 5억 주고 샀다 그러면 지금도 그때 5억 주고 샀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자산을 샀다 5년 전에. 그럼 그 자산이 어디에 들어가요? 대차대주표에 들어가 있죠. 대차대주표는 아직도 오늘날 봐도 여기에 건물 5억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역사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처음에 내가 취득 당시 샀던 금액 그대로 재무제표에 현재까지 남아있다. 계속적으로. 별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즉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불이 났다든지 내가 소멸되지 않는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 자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어떻게? 그냥 기재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역사적 원가주의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5억 주고 사고 지금 100억이 됐더라도 어떻게? 내 장부에는 5억. 그래서 우리가 대차대주표의 문제가 이 역사적 원가주의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 현행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100억인데 아직도 내 대차대주표는 5억 이렇게 기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대원칙은 뭐다? 역사적 원가주의다. 처음에 내가 역사적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가격 그대로 적혀 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요 가격을 조금 어떻게 좀 잘 바꿔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대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다 그런 예외, 지금 이게 대원칙은 역사적 원가지만 이 역사적 원가의 예외를 다루는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돼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행 원가,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계정 과목 따로따로 공부할 때 계속 살펴볼 내용이고요. 어쨌든 대원칙은 그래도 역사적 원가주의다. 역사적 원가주의. 자, 그래서 역사적 원가주의를 다른 말로 굵은 글씨로 보면은 최초로 취득 또는 발생될 당시 교환 가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이 역사적 원가예요. 바뀌더라도 그냥 그대로 하자.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폐지는 됐을 거예요. 자산 재평가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근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 자산 재평가가.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 써먹었죠. 상당히 몇 번씩 자산 재평가를 많이 했었죠. 자, 두 번째가 발생주의 원칙이다. 발생주의. 자, 그 발생주의 원칙에 보면 현금, 그 밑에 보면 굵은 글씨에 보면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여기 못 먹어도 고. 그래서 계속기업의 공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지겹죠,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귀에 아주 모시고 갔겠죠. 지겹죠. 자, 그래도 들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인데 그러면 언제 만들 거야? 그 정보를 언제 만들어서 줄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대차대주표 자산부채 자본이 있고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언제 그것을 분개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은 분개를 하는 거하고 또 관계가 있죠. 분개 안 하면은 재무제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회계에서는 분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분개를 해야 돼. 그럼 언제 분개할래요? 그래서 분개하는 기준이 보통 이제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그런 게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용돈기록장, 뭐 용돈기입장 그런 걸 써본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나중에 여자분들은 결혼하시면은
가계부를 쓸 거예요. 자, 가계부를 쓰면 남편이 얼마를 갖다 줬다. 그럼 오늘 1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콩나물값 200원 나갔다. 뭐 이렇게 쭉 써나가죠. 자, 그 가계부 쓸 때요. 가계부 쓸 때 쓰는 방법이 현금주의예요. 돈 받았다, 돈 나갔다. 요것만 쓰는 거예요. 요 시점에. 우리 용돈기입작도 엄마한테 1,000원 받았다, 100원 썼다. 그건 현금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한다? 회계처리하면 분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용돈기입작 쓸 때 엄마가 이번 주 월급을 안 줘가지고 용돈을 안 줘서 1,000원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다. 미수금 써야 써요. 안 쓰죠. 안 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현금 받는 시점에 분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받고 현금이 나가는 시점에 회계 처리하자. 이게 바로 뭐다? 현금주의다. 현금주의. 자, 그런데 이제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요. 발생주의. 자,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차이는 뭐냐면 현금은 현금이 오고 가고 할 때, 들어오고 나갈 때 회계 처리를 하자. 여기 이제 현금주의인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외상 매출을 한번 예를 듭시다. 외상 매출.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면 당장 뭐가 나갔어요? 물건이 나갔죠? 상품이 건네갔어요. 내 수중에서 이미 자산이 빠져나갔어요. 그와 동시에 나는 외상 매출 대금을 받을 뭐가 생겼어요? 권리가 생겼어요. 돈은 아직 안 받았지만 권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현금주의에 의하면은 그걸 분개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분개하면 안 되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만 하자고 그랬어요. 분개를 못 해요. 그런데 사실 돈을 받을 권리도 생겼고 이미 상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돈 받을 권리가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돈을 받을 권리. 외상 매출 대금이 됐든 미수금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자산이에요. 그런데도 회계 처리가 안 되죠. 그러면 기업에 관한 경제적 의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 못하는 거고, 즉 기업에 관한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수익하고 비용. 수익은 이미 발생했죠. 매출을 했단 말이에요. 매출했으면 돈 받을 권리가 생겼고 그 대신 매출원가 상품이 빠져나갔어요. 자, 제대로 현금주의로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더란 얘기예요. 외상거래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여기 못 먹어두고 계속 기업의 공중에서 뭐 했다? 잘랐단 얘기. 기간을. 회계 기간을 잘랐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표하는 기간이 이런 기간을 단위로 공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외상 매출은 여기 일어났고 돈은 이 시점에 받았다. 그럼 어느 시점에 매출로 잡고 자산으로 잡을 거냐는 얘기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 기준이 이제 발생주의인데요. 발생주의는 이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가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한 게 아니라 현금의 유출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회계 처리하자는 게 발생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한 거는 이 시점이죠.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얘 때문에 생긴 거죠. 요때 외상 매출했다 그러면은 요때 회계 처리하자 하는 게 발생주의예요. 돈은 안 들어왔지만, 돈은 들어오고 나가진 않았지만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원인이 된 시점, 요 시점에 회계 처리하자. 그게 발생주의다. 그게 발생주의. 현금주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에 회계 처리하자. 이게. 자, 그래서 발생주의는 지금 현금주의는 인정을 안 해요. 현금주의는 인정을 안 하고 발생주의 회계만을 인정하고요. 발생주의 회계. 그 발생주의 회계는 그러고 사실은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되겠다.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비용의 인식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그건 사실은 비용의 인식 기준이다. 비용을 언제 잡을 거냐라는 기준이다. 자,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손익을 계산하는 게 수익 빼기 비용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계산하는데요. 수익에서 비용을 잡아 빼서 이익이다 손실이다 따져요. 자, 지금 우리가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때 수익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수익을 잡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돈을 막 갖다 줘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놈이 내가 돈 받을 권리를 막 갖다 줘요? 아니죠. 나도 반드시 뭔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뭔가를 줘야 돼요. 뭔가를 주니까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주고받고요. 세상엔 공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수익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았다. 그때 인식한 게 발생주의에서 수익을 인식했죠. 받을 거에 대해서. 그럼 준 거에 대해서는
뭘로?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때 수익을 잡았으면 이 수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거. 예를 들어 상품이 나갔으면 이 상품의 원가가 바로 이 시점에 뭘로 잡혀야 된다? 비용으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수익, 비용 이렇게 잡아요. 수익하고 비용이 동시에 그 수익에 상하는 비용이 잡혀야 된다. 그게 비용,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그럼 수익과 비용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응이 참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수익, 이 수익엔 반드시 이게 매칭됐다. 연결이 됐다. 이게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비용을 좀 구분을 해보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비용을 계산할 때 직접 대응이 있고, 두 번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세 번째 발생 즉시 인식, 이런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 자, 이 수익을 인식할 때, 예를 들어 매출이다. 그럼 매출 수익을 인식할 때 내가 뭘 줬어요? 상품을 줬겠죠? 상품이나 제품을 줬어요. 그건 보여요? 안 보여? 딱 보여요. 딱 보여. 딱 보이니까, 매칭,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대응이에요. 직접 대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이다. 그런 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했어요. 텔레비에 광고를 해서. 텔레비에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하면은, 아무래도 뭐가 안 들어요? 광고비가 나가는 대신에 아무래도 장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니들이 게맛을 알아 하고 한만산대를 했는데 게맛이 잘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것 때문에 많이 팔렸어. 딱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광고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광고비를 예를 들어 10억 딱 지출하면 100억은 얻지 수익이 늘어서 장사가 더 잘 돼서 딱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비용 이렇게 다니. 그게 세 번째 나오는 발생 즉시 인식이에요. 걔가 수익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나오는 발생 즉시 인식이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건물이 상품을 파는 전시장이라고 가정을 해요. 상품을 파는 전시장이다, 이 건물이. 자, 건물이라는 게 어쨌든 인간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 만든 그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닳아요, 안 닳아요? 닳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건물을 1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러면 10년 안에 이 건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건물을 닳는 거예요. 근데 보여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지금 20원어치 달았네? 조금 이따 300원어치 달할 것 같네? 안 보여요. 이거는 매누리도 모르려가 아니라 이건 10만이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분명히 뭐였어요? 분명히 다른 건 확실해. 얼마가 달았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반드시 돈이 얼마 벌었다. 나와야 안 나와요? 건물 다른 것 대비 얼마 돈 벌었다.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모르죠. 1년 동안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수익을 벌었어. 근데 건물이 얼마 달았게?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장사한 건 나오죠. 장사해서 벌어들인 건 나오는데 건물을 얼마나치 달았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만은 어때요? 확실해요. 확실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정액법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인데 1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편할까요? 1년에 10분의 1씩 쓴다. 1억짜리 건물이 10년 후에는 제로가 된다고 가정해. 다 달아서 없어진다. 더 이상 사용을 못한다. 그런 경우에 귀찮으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매년 1000만 원씩 따랐다고 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정액법 그런데 이건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어쨌든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발생한 거는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발생한 건 분명한데 얼마나치 달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감가상각, 여기 감가상각인데요. 이런 경우에 다른 건 확실한데 얼마가 달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요만큼 달았다고 치자. 이렇게 비용을 배분하는 걸 우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배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뭐 중급에 가서 또 수익 비용, 수익과 비용의 인식 이런 부분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완전 공시의 원칙이다. 완전 공시. 자,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자,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다 어떻게 하자? 다 주자. 그러니까 공시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공고한테 보여주자. 공적으로. 이게 완전 공시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수주의다. 보수주의. 자, 보수주의 한번 읽어보죠. 자, 보수주의 원칙이란 기업 실체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해서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무적 기초를 견고해야 하는 관점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자 하는 게 보수주의다. 자, 조금 어렵죠, 말이. 자, 보수주의가 뭐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졸업하신 분들도 있겠죠. 자, 보수주의가 뭐냐? 예를 들어 기말고사를 봤다. 그러면 기말고사를 보면은 결과가 이제 곧 나오죠. 나와서 장학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요. 자, 기말고사를 딱 치르고 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 받을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잘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고기에다가 뭐 삼겹살에 쫙 아유 우리 장한 내 새끼 하고 빵빵하게 이제 저녁부터 차려주죠. 그 다음날 나갈 때 야 용돈 있냐? 용돈까지 챙겨줘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딱 발표가 났는데 시들시들해요. 장학금은 그냥 시들시들은 그래도 괜찮죠. 쌍권총이 두 자루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 죽죠. 안 맞아 죽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잘 봤더라도 그럭저럭 봤어요. 결과 나와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진짜 그럭저럭 나왔으면 어때요? 안 터져요. 잘 나오면은 아주 칭찬을 받아요. 그때 가서. 그런데 시험 보자마자 그냥 철삭거린다고 가서 막 A합점인 것 같다고 장학금은 그냥 따는 당상이라는 둥 이런 소리를 했는데 결과가 시들시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좀 불리하게끔. 회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회계를 할 때도 너무 내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요새 같으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도 아니죠.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이 종합주가지수가 뭐 좀 떨어지면요. 난리가 나요. 명동에 뭐 무슨 증권 객장이 박살이 났네. 뭐 압구정동에 있는 무슨 증권회사 객장이 그냥 뭐 이거 다 던져요. 정각판 있죠. 증권회사 가면은 그거 다 깨지고 난리가 나요. 막 텔레비에 나와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그때 주식 사요. 사실 옛날에는. 그게 다 박살이 나. 예를 들어 기업이 우리 기업은 내년에 이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주체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주가가 뭐 더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고 막 조잘거렸어요. 그랬는데 주가가 똑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이 가서 난리 치는 거예요. 뭐 이거 다 던지고 뭐 사장 나와 뭐 어쩌고 하면서 다 해요. 야, 어쨌든 회계할 때도 어떻게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보수적으로. 그걸 유식한 말로 하면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방침에 따라 회계처리. 굵은 글씨로 써있죠. 유식한 말로 하면 그걸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자. 튼튼하게. 자, 그런데 항상 그럴 거냐? 아니다. 어떤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 즉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자. 되도록이면은. 자, 그래서 그 보수주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주로 어떻게 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그럼 자산은 되도록이면 적게, 부채는 많이, 수익은 적게, 비용은 많이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도록이면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회계 처리한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다만 대전제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 항상 들어가는 얘기가 네요. 이래도 될 때 저래도 될 때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 나오는데요. 뭐 기업 회계 기준이 뭐냐? 말 그대로 기업에서 회계 행위를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업에서 분결할 때 반드시 그거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기업회계 기준의 재정 목적, 뭐 기업회계 기준의 체제 뭐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읽어주시면 돼요. 부담 없이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의 일반 원칙이 쭉 나오는데요. 특히 사정인 내지 뭐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회계 기준의 일반 원칙 좀 자세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속성 이쪽에서 어느 정도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읽어주시면은 무슨 뜻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왜 기업회계 기준은 잽싸게 넘어가느냐? 잽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기업회계 기준을 계속 바꿔나가는 추세 있죠. 바꿔나가는 추세 있고 또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4장부터 이제 각계전투에 들어갈 거예요. 4장부터 해서 우리가 대차대표에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데 그럼 자산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작은 친구들도 이제 소분류, 중분류가 쭉 들어가겠죠. 그 친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분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살펴보고. 자, 그래서 3장까지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4장부터 10장까지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친구들 우리가 다시 다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거예요. 따로따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 12장, 13장은 뭐 하느냐. 우리가 평소에 이걸 이제 회계처리를 하고 다 끝났는데 이제 연말에 이걸 갖다가 뭘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연말에 결산을 한다고, 결산. 그래서 결산 과정이 11장, 12장에 나와 있고 13장은 그럼 회사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대차대표 손익계산서까지 한번 만들어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만드는 과정. 그래서 한 문제, 종합 문제를 한 문제를 놓고 그걸 다 풀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강의의 핵심은 사실은 10장까지예요. 10장까지는 우리가 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친구들의 정의 다시 소분류로 들어가서 그 친구들 다시 다 공부할 거고요. 결산 때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요거까지 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10장, 11장에서는 얼마 안 해요, 강의가. 한 시간 반? 13장은 제가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 제가 하면 제 거고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제 수업 시간은 사실은 첫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 제일 중요해요. 첫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 첫 시간에는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오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그게 종합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는 첫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시킨 대로 복습만 잘 해주시면 회계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 계속 해주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 하죠.